자, 물류관리사 기본이론 강의 보관화용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지원 에듀에서 보관화용론 강의하고 있는 변달수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그 강의 시작 전에 학습 준비 사항, 좀 약간 마음가짐 있죠?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느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먼저 방향을 좀 잡아드려야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당부사항을 좀 전달 드립니다. 6가지 당부사항을 준비를 했고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 계시죠? 강의를 듣고 계시고 어떤 교재로요? 신지원 에듀의 물류관리사 기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듣고 계신 거예요. 이 기본 교재에 이미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제가 밑줄 치거나 별표하거나 체크 표시하거나 꼭 적어야 되는 것들은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굳이 힘들게 적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내가 너무 졸려서 끄적끄적 해야만 잠이 깬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는데 그 외에 제가 어떤 말하는 부분, 예시를 드는 부분, 해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올까봐 적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설명에 집중하시고 제가 어떠한 컨셉을 설명드리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서 강의를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애써가지고 깜지 만들면서 공부할 필요 없으십니다. 자,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을 목적으로 할 겁니다. 두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책 교재가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죠. 전체를 다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4분의 3 정도만 다룰 거고요. 한 20%나 25% 정도의 내용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이어서 3번을 보시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우리는 학자가 되려는 공부, 학문 연구를 위한 공부, 물류 관리에 있어서 보관화용론 자체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강의 끝에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물류관리사 합격증을 우리가 받는 게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관화용론도 되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적합한 내용만 제가 좀 뽑아서 추려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물론 다 공부하면 좋죠. 우리 책도 다 공부하면 좋고 시중에 어떤 교수님들이 쓴 책도 다 공부하면 좋아요. 하지만 우린 시간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룰 거고 제가 빼놓는 20% 내지 25%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웬만하면 많이 다뤄주려고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안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어보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 목적이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학문 연구를 위한 공부인가? 이거를 원하시면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야 되겠죠. 물류 쪽 대학원에 유명한 데 많으시니까 이쪽으로 진학을 하시는 게 맞고 우리는 지금 물류관리사라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목표로 조금 긴 호흡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말이 긴 호흡이지 공부를 좀 짧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단축시켜주는 과정으로 이거를 듣는 것이지 어떤 학문 탐구용 목적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명확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물류관리사 시험의 5과목이 물류 관련 법규입니다. 이 법규는 집요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틀린 그림 찾기식의 문제가 많아요. 법이기 때문에 A는 A로 출제돼야 맞고 A가 A 첨으로 출제되면 틀린 게 바로 물류 관련 법규 제5과목입니다. 근데 우리 4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요함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A를 배웠으면 이게 좀 응용돼서 A 첨이나 A-1로 나와도 우리 보관화용론이나 또는 물류관리론이나 또는 화물운송론이나 이런 데서는 맞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집요하게 약간 수학 공식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개념 A에 대해서 배웠으면 선생님 기출문제에서는 A-첨으로 표현해가지고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왕왕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로다 오히려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집요함을 갖기보다는 이 과목의 한정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한다. 집요함을 가져야 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국제물류론과 공부하고 오셨죠? 저와 함께 국제물류론과 물류 관련 법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속도를 중시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보관화용론만 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물류 관련 법규라는 걸 넘어야 되고 국제 물류론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 배분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류 관련 법규를 한 40% 정도 해야 되고요. 5과목. 그리고 3과목인 국제 물류론을 20에서 25% 정도 시간 배분을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1과목, 2과목,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4과목을 약 35에서 40% 정도. 이건 3과목인데도 35%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이 비중을 좀 줄여야 돼요. 왜요? 좀 쉬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물론 얘네들도 90점을 넘게 맞으려면 어마어마하게 시간 투자가 많아요. 근데 적당히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적당히 빨리 공부해서 80점 확보를 해놓고 여기에서 과락 안 나게 그리고 3과목에서 좀 안정적으로 7, 80점 나오게끔 하는 게 좀 적절한 학습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학용론은 너무 보관학용론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보관학용론만 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듣고 다른 과목, 물류 관련 목표와 국제물류론 학습에 좀 투자하는 게 전반적인 우리 전체 과목에 있어서 시간 배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끈기를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보관학용론, 국제물류론에 실컷 당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보관학용론 때 다시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막 1장만 하루 종일 하고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첫 심이 끝심이라고 뒷심이 좋아야 돼요. 자격증 시험은 다가올 때 확 몰아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로다 들으시면서 막판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보관학용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처음 책 펼칠 때 여러분 1과목 물류관리론부터 잘 공부하셨잖아요. 이제 거의 다 와가니까 물론 3과목까지밖에 안 하셨겠지만 대부분이 거의 이제 후반부에 접어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초심을 상기하시고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보관학용론은 두 파트로 구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류 전공자라고 하신다면 제 교재에 있는 이 파트 구분이 여러분들이 학부 시절에 배웠던 교수님들의 교재의 목차와는 조금 상이한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목적이 뭐였죠? 우리 목적은 학문연구원이나 합격이에요. 그래서 이 합격을 위해서 좀 최적화시켜놓은 목차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교재를 구성할 때 좀 신경 썼던 게 기출문제를 15년치, 20년치 이 사이를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이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선지들의 대부분이 거의 다 기출 선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느 비중을 바탕으로 제가 비중을 보고 이렇게 교수님들의 교재 목차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얘는 사실 학문 연구를 위한 교재죠. 학문 연구. 그건 다르게 합격을 위한 목차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런 거 배우겠구나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돼요. 보관론과 하용론. 보관론은 보관 일반에 대한 부분, 물류 거점, 즉 물류 센터, 재고 관리, 자재 관리 요거를 배우게 될 거고 하용론은 하역 일반론적인 부분, 그리고 구체적인 하역 작업, 실무적인 부분, 그리고 하역론에 좀 끼긴 그렇지만 별도로 포장 물류에 대한 부분까지 배우도록 할 겁니다. 거시적인 부분은 몰라도 돼요. 보관하용론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세부적인 꼭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하역기기의 특성이 뭔지 이런 것들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거시적인 건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자 이제 첫 번째 파트의 보관론 챕터 1번 보관 일반 1장 들어갑니다. 우리가 개요랑 창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창고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기능 설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물류 거점 시설들에 대한 특징들을 볼 건데, 1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 맨 뒤에 핵심 정리 리뷰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걸 배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보관입니다. 자, 개요 부분 자체에다가 좀 별표를 해두세요. 항상 시험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이 개요 부분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통상 출제가 되고 반드시 맞춰져야 되는 문제의 어떤 난이도에 비해서 굉장히 주려고 하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는 곳이죠.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관하용론 특성상 우리 1과목인 물류관리론과 2과목인 화물운송론이랑 역시나 겹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4과목에. 그렇지만 또 저랑 안 하면 섭섭하니까 1과목에서 하셨더라 할지라도 또 한번 다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같은 개념. 예를 들어 1과목에서 크로스토킹 배웠지만 하역론에서도 크로스토킹이 빈번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또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크로스토킹 안 했는데 또 나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거라도 우린 프로니까 아는 거라도 좀 더 단단하게
다진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니다. 자, 보관은 재화를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거리. 자, 시간적 거리다 네모 딱 하시고, 요거 5글자만으로도 특정 기출 연도에는 3문제가 출제됐어요. 요 5글자 가지고. 자, 그래서 보관은 생산의 시점이 예를 들어 4월이고 소비의 어떤 욕구가 발생한 시점이 12월이라고 한다면 8개월간 붕 뜬 기간을 뭐를 통해서 보관함으로써 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가 다르더라도 서로의 어떤 계획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관이고, 그거를 줄이면 시간적 거리 또는 시간적, 적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필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책에 다 있어요. 제가 책을 구성할 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는 파악이 좀 힘들잖아요. 네. 왜 자꾸 필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필기하는 동안에 설명을 다 놓쳐버려요. 필기에 집중하시느라.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네. 그것 때문에 그랬으니까. 근데 나는 집중을 하려면 필기를 해야 된다. 그럼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보관의 특징. 자, 과거 보관은 단순 저장 기능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여전히 단순 저장만 하는 기능도 있어요. 보관에는. 그런데 이제 현대로 올수록 라벨링, 재포장, 어떤 조금 부가가치를 지원하는 유통 지원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두 번째, 보관 물품 중 수요 변동이 큰 물품에 대해서는 안전재고 수준을 높이고 있다. 자, 수요 변동이 이렇게 되는, 예를 들어 물품이 있고, 수요 변동이 이렇게 편차가 작은, 즉 폭이 작은 물품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안전재고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닭집, 치킨집 사장이에요. 그러면 주문이 이렇게 일정한 곳들은 안전재고, 즉 예를 들어 원재료인 닭에 대해서 최대 요만큼에 대해서만 안전재고를 보유하면 되겠죠. 피크 수요가 크지 않으니까. 근데 수요 변동폭이 이렇게 크다면 뭐 0마리에서 100마리라고 한다면 100마리 정도까지는 안전재고를 구비해야 돼요. 왜요? 수요 변동이 크니까 피크 수요를 기준으로 안전재고를 구비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 어떻게 출제됐었냐면은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뭐냐면 출제자가 과거 기출문제에서 오답선지로 등장시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작은 이라고 표현된 적이 있죠. 수요 변동이 큰 물품에 대해서는 안전재고 수준을 높이고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네. 자, 보관 활동에 있어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류정보 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다품종 소량화. 그죠? 소품종 대량 시대에서 이제 현대로 올수록 어떻게 돼요? 고객의 욕구와 니즈가 다양해지니까 품종이 다양해지고 소량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소량 다빈도화, 개인 해외 직구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리드타임 단축 또는 상품 수명 주기의 축소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하죠. 자, 보관의 기능 별표 2개지만 다시 한번 별표해 주시고요. 자, 재화를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능, 기본적인 기능이죠. 보관의. 두 번째, 다시 한번 복습.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거리 조정해서 시간적 효용을 낸다. 자, 3번 생산과 판매 물량 조절 및 완충 기능. 그래서 3번, 5번이 같은 표현이죠. 제 책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이거 같은 표현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책을 낼 때 다 통합시켜서 한 줄로만 정리하지 귀찮게 왜 각각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나열해서 냈느냐? 왜냐면 시험에서 출제자들마다 서로 같은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이지만 표현이 조금 상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표현만 알고 갔다가 예를 들어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서 당황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은 내용이더라도 표현을 달리한다면 그걸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강의 중에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라고 한다면 같은 내용이지만 의미는 같지만 풀어보면 의미는 같지만 출제자들마다 서로 교수님들마다 같은 화물운송론 책을 보더라도 교수님들마다 쓰는 용어나 쓰는 어떤 예시나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떤 출제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기출문제에서 같은 내용이지만 의미가 같지만 표현이 다른 것들은 충실하게 다 실어놨다라는 거죠. 시험 적응력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구매와 생산의 완충 기능도 하고 있고요. 자, 세금 지불 연기 등의 금융 역할. 얘는
약간의 보세 창고라고 얘는 적어두세요. 보세 창고. 그래야 이해가 좀 돼요. 보세 창고는 뭐냐면 관세라는 세금, 수입이 될 때 관세라는 세금을 보류하는 게 보세 창고인데 여기는 이 창고에 들어가면 관세라는 세금을 지불 유예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창고긴 한데 세금을 유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창고도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게 또 보관이니까 보관의 기능으로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운송과 배송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 결국에는 물류 거점과 물류 거점 사이에서는 수송 또는 뭐 간선 운송이 있을 테고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각 수요지들에는 배송 또는 짧은 운송이니까 지선 운송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요 단계에서 반드시 보관이 있어줘야 돼요. 보관이 있어줘야 이 수송과 이 배송을 연결하고 완충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실 게 우리는 지금 수송과 배송을 따로 딱 분리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 공식처럼. 근데 실제로 기출문제 보면 사실 어떤 출제자분들은 운송을 그냥 수송이랑 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 가다가 어떤 사례는 수송을 그냥 해석해보면 배송인데 수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은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원칙은 이렇게 수송은 거점과 거점 간, 배송은 거점에서 어떤 수요지 간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기본 원칙으로 알되 실제 헷갈리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 문제 안에서 가장 틀린 거를 골라주고 가장 틀린 게 없으면 이제 그 다음 틀린 게 이렇게 쓴 게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물류라는 것 자체가 경영학의 한 갈래잖아요. 그러니까 법처럼 딱딱딱딱 수학으로 딱 떨어진 게 아니라 수리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다 끼워 맞추면 여기다 끼워 맞춰주고 저기다 끼워 맞추면 저기다 끼워 맞춰주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 학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학자는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과거 기출문제는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 기출문제를 똑 떼서 다른 한 10년 뒤 기출문제 왔는데 이건 결국 틀린 선지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가끔 있어요. 근데 어차피 크게 오류는 없는 게 문제가 나중에 기출문제는 나중에 많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5번까지 쓰면 확실하게 틀린 한 선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걸 풀면 그걸 딱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그럴 수도 있구나.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구나. 뭐 그렇게 하면서 쭉 흘러가시면 됩니다. 막 머리 싸매고 내가 배운 수송은 거점과 거점 간의 운송인데 왜 자꾸 여기서는 배송처럼 얘기하지?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일단 빨리 진도 쭉 나가고 그 다음에 기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론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은 머리에 에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쫙 보시고 바로 기출로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첫 시간이라서 자꾸 이제 공부 방향이나 이런 제가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고객 서비스의 접점 기능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자, 8번 체크. 자, 제품의 집산, 구분, 조합, 혼재, 분류, 혼합, 검사 장소의 기능. 과거의 어떤 보관 기능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기능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3과목에서 배운 CFS도 결국에는 보세 창고예요. 보세 창고예요. 우리 보세 창고 뒤에서 배울 건데 보세 창고는 결국 창고고 이 창고가 좀 적극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창고에서 이런 것들을 하죠. 결국에는 이 보관도 결국에는 이런 기능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 저장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생산의 평준화, 안정화를 지원한대요. 그리고 재고를 보유해서 고객 수요에 대응을 해줘서 결품률을 좀 낮춰주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배송의 연계 아까 보여드렸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1번부터 11번 합치는 것보다 이 밑에 나와 있는 팁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해요. 항상 보관의 기능을 물어보고 오답으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보관에는 장소적 기능이 있다. 또는 보관에는 장소적 효용이 있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얘는 운송의 기능입니다. 운송의 기능. 보관은 한 장소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보통은 보관해놓고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무슨 장소적 효용이 생겨? 장소가 이동하는 게 효용이 생기는 것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 효용은 항상 뭐다? 운송의 기능이다. 자, 보관의 원칙. 중요합니다. 자, 얘는 출제가 어떻게 보통 되냐면 이렇게 설명을 주고 얘가 선입선출의 원칙인지 얘가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인지 이렇게 해서
큰 카테고리와 안의 내용이 서로 미스매치가 아니라 매치가 잘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돼요. 자, 볼까요? 자, 먼저 입고한 물품을 먼저 출고하는 것으로서 편의점이나 마트 가면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나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선입선출 방식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오뎅이나 뭐 우유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저 뒤에 거 사죠. 뒤에 거를 찝으면 유통기한이 더 길어요. 선입선출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트나 편의점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은 경우에 많이 적용됩니다. 제품 수명 주기가 예를 들어 뭐 100년, 1000년이야. 그럼 선입선출 쓸 필요가 뭐 있어? 어제 들어온 거 오늘 나갈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수명 주기가 길어서 언제 나가든 상관없는데. 그죠? 그래서 수명 주기가 짧은 경우에 많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자,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 제품의 입출고를 용이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통로의 직각으로 대면하여 보관함으로써 작업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뭐 물류센 또는 창고에 이렇게 창고의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여기가 뭐 입하, 여기가 출하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통로 면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보관하는 건 여기다가 렉을 두고 여기다가 보관하는 설비인 렉을 두고 통로의 직각으로 면해서 보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게 뭐가 원칙입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통로가 여기 있고 입하 출입구, 출하 출입구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통로인데 통로와 면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렉을 두고 여기다 보관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넣고 뺄 때는 이렇게 빼서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죠? 모든 보관은 흐름이 직진성의 원칙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관하는 것보단 그럼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으로 면하게 하는 게 이렇게 가면서 뽑아서 나가고 이렇게 보관하고 나가고 이러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 대면 보관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직각이라는 표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높이 쌓기 원칙. 물품을 고층으로 적재하는 것으로서 고층으로 적재하면 뭐예요? 면적 효율이 생긴다는 거죠. 면적 효율, 그리고 용적 효율, 그리고 어떤 창고의 상층부의 어떤 효율적인 활용 이런 것들이 생기죠. 면적 효용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자,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 얘는 키워드가 입출고 빈도예요. 빈도. 보관할 물품의 장소를 회전 정도에 따라 정하는 원칙이다. 회전 정도 밑줄, 입출고 빈도 밑줄. 요 키워드가 등장하면 뭐다?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이다. 자, 물품의 보관 장소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입출고 빈도가 자, 높은 물품을 높은 동그라미, 가까운 동그라미, 가까운 장소에 보관한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주방에서 살림하실 때 자주 쓰는 뭐 고춧가루나 소금, 뭐 후추 이런 것들은 어디 있어요? 바로 손 뻗으면 손에 닿는 범위 있죠? 간장이나 이런 것들은. 왜요? 자주 쓰니까. 자주 입출고 되니까. 근데 자주 안 쓰는 미원. 물론 가정에 따라 미원을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집 같은 경우. 하지만 보통 뭐 미원 같은 거 또는 뭐 미림, 맛술 이런 거 잘 안 쓰니까 저기 뒤에다 보관해 놓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입출고 빈도에 따라 가깝게 쓰는 것들은 출입구 쪽에 당겨줘야 동선이 짧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전 대응 보관은 입출구 빈도랑 매칭시켜 놓으시고요. 자, 위치 표시의 원칙. 물품의 보관 장소에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입출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뭐 봐요? 다이소는 각 어떤 렉이라고 표현하면 렉이죠. 결국에는 선반 같은 거 위에다가 팻말이 돼 있죠. 뭐 생활용품 이렇게. 또는 뭐 A- 12-13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면은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위치 표시를 해가지고 뭐 A-12-D 그럼 여기를 가면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위치 표시해가지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에러가 발생하는 걸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자, 6번 동일성 또는 유사성의 원칙. 자, 동일 품종은 동일 장소에 보관하고 유사품은 근처 가까운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A라는 품목의 보관 장소가 있으면 A랑 유사한 A-1이나 A-2나 이런 것들은 서로 같은 유사한 장소에 보관해 놔야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B랑
B1, B2 이런 것들은 묶어서 보관해야 찾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원칙을 동일성, 유사성의 원칙이 되겠고요. 즉 관리 특성이 같은 애들은 묶어서 보관하는 거. 자, 명효성의 원칙. 시각에 따라 보관품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원칙. 색깔을 쓴다거나. 자, 작업자의 시각에 따라서 보관품 장소나 보관품 자체를 용이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별표. 핵심 키워드. 다 중요한데 8번이 특히 중요해요. 연대 출고가 예상되는 관련 품목을 모아서 보관한다. 치킨을 시켰어요. 뭐가 같이 와요? 콜라 같이 오죠. 뭐가 같이 와요? 무가 같이 오죠. 뭐가 같이 와요? 찌라시. 찌라시 일본어인가요? 그러면 전단지 같이 오죠. 그러면 치킨 하나 시켰을 때 저기에 콜라 두고 저기에 무 두고 저기에 전단지 두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묶어서 같이 치킨 한 마리 시켰을 때 같이 나갈 것 같은 것들은 한 장소에 묶어두는 거예요. 손 다루기 편한 곳에. 화물에 적용하면. 그래서 연대 출고, 같이 나갈 게 예상되는 품목은 모아서 보관한다. 출고 품목의 다양화에 따른 보관 사항에 곤란을 예상해서 물품 정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자, 관련 품목을 한 장소에 모아서 계통적으로 분리하고 보관하여 출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원칙을 말한다. 그래서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서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고, 어떤 업종은 동일성 유사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고, 어떤 창고나 이런 데들은 높이 쌓기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어떤 원칙을 어떤 시설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업종과 업태에 따라 다 다르겠죠. 어찌됐건 대원칙들은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형상 특성의 원칙. 자, 형상의 특성에 따라 보관 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보관 시 파손이나 분실이 생기기 쉬운 제품에 적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이렇게 생긴 제품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렉 자체가 이렇게 생겨줘야 얘를 여기다 보관해서 파손이 안 날 수 있겠죠. 얘가 좀 무른 거라면, 그죠? 하여튼 형상에 따라서 보관 방법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파손이나 분실이 좀 덜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 특성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0번. 중량 특성의 원칙. 중량에 따라 보관 장소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 즉 중량에 따라 보관 장소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한 거리와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인데,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가까이 둬야 동선이라도 좀 짧아야 되죠. 그죠? 네, 그래야 좀 힘이 덜 든다는 뜻이고요. 2번에 읽어보시고, 자, 3번. 무거울수록 출입구에서 가깝게, 렉의 허리 높이로 보관하고, 그리고 무거울수록 하층부에, 가벼울수록 상층부에 보관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무거운 거 상층부로 놓다가, 예를 들어 포크리프트로 이렇게 뜨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위험하잖아요. 자, 팁을 보시면 제품의 물리적 성질에 근거한 보관 원칙은 물리적 성질을 고려한 거죠. 그리고 10번도 물리적 성질, 즉 무게, 물리적 성질이죠. 이걸 고려한 거. 즉 형상 특성 원칙과 중량 특성 원칙이 바로 물리적 성질에 근거한 거로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챕터 창고입니다. 창고. 자, 창고의 기능. 자,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현상 유지하는 기능. 이 메인 기능이죠. 메인 기능. 자, 창고 안에서 보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고가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고 안에서 보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메인 기능으로. 그죠? 그러니까 창고가 보관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개념상으로 좀 그렇다. 물론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자, 바로 2번. 부가가치 기능. 창고는 단순한 저장 기능 뿐만 아니라 어떤 분류, 유통가공, 재포장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리고 요새는 또 어떤 것도 해요. 제조라고 보긴 그렇지만 어떤 숙성의 기능을 제조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숙성이 필요한 물품은 창고에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되는 효과가 있죠. 그런 숙성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제조의 어떤 일부를 수행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시는 게 우리 물류관리사에서 제조는 물류랑 전혀 관리가 없어요. 관련이 전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창고에서는 제조를 수행한다고 표현하면 OX 무조건 틀린 거야. 되겠죠? 그게 원칙이에요. 다만 숙성 같은 것들은 어때요? 내가 창고가 이 제조를 하려고 하다가 숙성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두니까 자동적으로 숙성을 하고 얻어 걸린 식으로 제조 과정의 일부인 숙성이 돼버렸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원칙은 제조라는 개념은 우리 물류관리사에서
그 어떠한 물류시설이나 창고를 포함한 물류센터, 복합물류 터미널, ICD 이런 데서 제조 기능은 없어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숙성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창고는 제조 기능이 없는데 숙성이 돼버렸네 여기서? 마치 제조 기능의 일부를 한 것처럼 볼 수는 있네? 그런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 이런 거죠. 아사모사하게. 자, 걸어 3번 수급 조정 기능.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하여 수급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그죠? 기본적으로 보관에서 시간적 거리를 그리고 시간적 효용을 창출을 하기 때문에 창고도 마찬가지로 시간적인 어떤 효용이나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조정 기능 하고요. 스톡 포인트, 대포, 집배송 센터 등에서 일정량의 흐름을 체류하는 기능을 한다. 자, 가격 조정 기능. 물품의 수급을 조정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창고에 재고를 넉넉하게 쌓아놓다가 어떤 원재료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이거에 물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하시킴으로써 조금 가격을 다운시키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도 수행하기도 하죠.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댐의 역할처럼 댐. 물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때요? 날이 가물으면 댐을 좀 방류해서 물을 좀 흘려보내주죠. 그런 것처럼 안정을 도모해주는 기능이 있죠. 자, 신용기관적 기능. 물건을 보관하여 재고를 확보해서 품절을 방지하고 결국에는 결품을 방지하는 거예요. 결품률을 낮추고 서비스율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 대비 어떤 주문 충족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고객 서비스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판매 기지적 기능. 직접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우리 1과목 때 배웠죠? 공장에다가 옆에 하나 창문 내놓고 여기서 물건 파는 걸로 시작한 거. 이게 아울렛의 시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연결 기능. 물류 활동을 연결시키는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네, 다시 팁 보시면 복습되는 내용이죠. 자, 창고수와 물류비의 관계입니다. 자, 운송 총비용은 조금 수리적으로 보면 수송비와 배송비의 합으로 볼 수 있고 우리 2과목에서 한 거죠. 자, 수송비 요율보다 배송비 요율이 높죠. 무게당 단위 요율이 배송비가 훨씬 비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 운송비는 결국에는 배송의 횟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아요. 자, 수송비와 배송비. 수송비와 배송비, 그리고 보관비와 배송비는 상충관계에 있다. 이 그래프를 보시는데, 요거는 안 보셔도 되고, 이 왼쪽만 좀 살펴보시면, 자, 창고수와 물류비의 관계입니다. 이건 나중에 뭐랑 똑같냐면, 물류 거점의 증가와 물류 비용의 관계. 뒤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잘 이해를 해주시면, 뒤에 것도 막힘없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창고수가 X축에서 쭉 늘어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Y축은 뭐예요? 창고수가 늘어남에 따라 비용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 그런 내용인데 볼까요? 자, 창고수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물류 거점들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럼 이런 공장들이 있으면 공장에서 어떤 창고까지 즉 물류 거점 간의 이동이 수송이죠. 결국 거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송의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송비는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 점들이 각각의 어떤 수요지라고 본다고 한다면 물류 창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는 줄어요? 이 배송 커버리지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송 거리가 짧아지게 되고 창고가 하나 있을 때보다는 예를 들어 창고가 하나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다 커버를 해야 돼요. 다 커버를 해야 돼. 그럼 이 경우에는 어때요? 거리가 길어. 이 화살표의 거리가. 근데 같은 거라도 물류창고가 3개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어때요? 각각의 권역이 나눠질 것이고 그러면 배송 거리가 어때요? 길어져요? 짧아져요? 이거보다는 이게 짧아지죠. 그럼 배송 거리가 짧아지니까 배송비도 작아지겠죠. 다른 말로 하면 창고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송의 거리는 짧아지기 때문에 배송비는 늘어요, 줄어요? 줄어들게 되겠지. 그러니까 배송비는 줄어들게 되겠지.
그럼 배송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송비가 늘어나지만 배송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창고가 어느 정도 늘어날 때까지는 요거에 큰 영향을 받아서 어때요? 총 운송비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창고 수가 늘어나면 수송비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배송비는 확 떨어지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면서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교차한 총 비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무한한 게 아니에요. 무한하게 창고 수를 늘린다고 가정하면은 결국에는 수요는 제한이 있고 창고만 계속 늘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배송비가 줄어드는 데는 체감의 한계가 있을 것인데 수송비는 무한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적의 창고를 늘리는 수가 있는 어느 한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배송비는 체감 한계 되게끔 좀 배송비의 이제 줄어드는 폭이 완만하게 감소하게 되고 수송비는 계속 늘어나게 돼요. 수송비가 늘어나고 그럼 각각의 이렇게 창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각각의 어떤 보관비는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총 비용은 나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물류 관리를 할 때는 창고를 놓을 때는 이 최적수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고수 증감에 따른 상관관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창고가 하나 있을 때는 그냥 수요가 이렇게 4개 있다고 생각해봐요. 각각에. 그럼 창고가 1개일 때보다 창고가 이렇게 4개로 증가했을 때는 기본적인 창고 비용은 증가하게 되죠. 왜? 창고가 1개일 때의 고정비보다는 창고가 4개일 때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뭐 월세라든가 고정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고정비 때문에 창고 비용은 당연히 이 창고 수가 증가함에 따라 창고 비용도 증가하게 되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총 재고량과 안전 재고량은 증가하게 되죠. 여기에 1개일 때 여기서 두는 안전 재고보다는 창고가 4개일 때는 안전 재고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 창고 만들어 놓고 재고를 하나도 안 둘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의 재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개보다는 4개일 때 안전 재고가 이제 더 증가하게 되고 1과목에서 배웠었던 이거보다는 이때가 리스크 풀링이 되기 때문에 안전 재고를 좀 덜 둬도 돼요. 1과목이 기억나시면 좋고 안 나면 그냥 넘어가고 요거보다는 요 그림이 리스크 풀링이 돼요. 수요가 통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 재고를 좀 덜 둬도 돼요. 지금 약간 1과목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일단 그렇고 자, 안전 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고 유지 비용이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얘보다는 얘가 증가하게 되죠. 왜? 평균 재고가 얘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안전 재고 때문에 자, 배송 권역이 축소가 되게 되죠. 여기서는 이 배송 커버리지가 이렇게가 되는데 여기서는 얘 한 개만 커버하면 돼요. 이렇게 한 개만. 이렇게 한 개만. 그죠? 그러니까 배송 권역이 축소된다. 이 말은 즉 배송 커버리지가 축소하게 되죠. 자, 그리고 수송비는 당연히 증가하죠. 왜요? 수송의 횟수가 증가하죠. 예를 들어 공장에 여기 있다면 한 번만 가면 돼. 공장에 여기 있다면 4번 가야 돼. 수송비는 횟수가 증가해서 당연히 증가하게 되죠. 배송비는 감소하죠. 왜? 배송 커버리지가 줄었기 때문에 배송의 거리 자체가 짧죠. 그러니까 배송비는 적어요. 그래서 일견 총운송비는 감소해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어디까지만? 최적수까지만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계속 무한으로 창고를 늘려버리면 결국에는 총운송비는 증가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물류창고 수 증감에 따른 영향 보시면 자, 물류창고의 개념입니다.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 관리, 집하, 배송 및 수급 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 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 분류 포장, 상표 부착 등의 필요한 기능을 한다. 자, 2번 물류창고 수 증감에 따른 영향. 앞에 거를 보고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물류창고 수의 증가할수록 복습이에요. 이것도 재고 유지비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하죠. 아까 봤죠? 방금 봤죠? 물류창고 수 증가할수록 고객 접근성은 증가하죠. 왜? 배송 커버리지가 줄어드니까 각 수요지에 얘네들보다 이 한계가 이 고객에 맞닿는 것보다는 이 배송 커버리지가 좁은 곳에서 맞닥뜨리는 게 더 고객과에 가깝죠. 즉 배송 거리가 짧다는 얘기야. 네. 자, 그리고 물류창고 수가 증가할수록 창고 고정비는 증가하게 되죠. 당연히. 그리고 물류창고의 수가 감소할수록 안전재고의 합은 감소하고 물류창고의 수가 증가할수록 아까 보셨다시피 안전재고의 합은 증가하게 되죠. 그죠? 아까 봤던 거에 그냥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능에 따른 분류는
시간을 좀 끊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